저는 71살에 제 친아들을 고소했습니다. 믿기시나요? 제 손으로 낳아 기른 자식을 법정에 세웠어요. 그날 아들이 건넨 서류 한 장. 거기 도장을 찍는 순간 제 노후는 끝이 났습니다. 제 이름은 박정숙입니다. 71살 남편 떠난 지 12년째예요. 외아들 하나 있고요. 며느리 하나, 손주 둘.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무너졌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옆자리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매일 빈자리였죠. 다행히 남편이 유산을 남겨줬어요. 집 한 채, 예금 조금. 다 합치면 3억 정도 됐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조용히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공원 산책하고 복지관에서 친구들 만나고 손주들 학원비 보태주고 명절 때 용돈도 좀 주고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들이 자주 찾아왔어요. 그전까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왔는데 갑자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왔습니다. 올 때마다 며느리랑 손주들 데리고요. 처음엔 좋았어요. 아들이 효자가 됐나 싶어서요. 엄마, 저녁 먹었어요? 우리가 치킨 사왔어요. 엄마,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병원 가실 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엄마, 집에 고장난 거 없어요? 제가 다 고쳐드릴게요. 그렇게 한 달을 다녔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자주 오니까 집이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세금 걱정 없으세요? 세금이요? 무슨 세금? 엄마 재산이 좀 있으시잖아요. 나중에 상속세 엄청 나올 거예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상속세가 뭔지 잘 몰랐거든요. 아들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 제가 재산을 물려받잖아요. 그때 세금을 엄청 내야 해요. 거의 절반 가까이요. 그래요? 그럼 어쩌죠? 지금 미리 증여하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때는 아들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지금 증여하시면 정말 세금 많이 아끼실 수 있대요. 손주도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아빠 말이 맞아요. 학교에서 배웠는데 증여가 더 좋. 온 가족이 저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재산은 살아있을 때까지 자기 이름으로 두라고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 믿으시죠? 제가 엄마 돈 함부로 쓸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 그냥 명의만 바꾸는 거예요. 관리는 제가 하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드릴게요.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매달 생활비도 넉넉하게 드릴게요. 지금보다 훨씬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아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보여줬어요. 엄마, 지금 증여하면 세금이 이만큼 줄어요. 이 돈이면 손주들 대학 등록금 다 낼 수 있어요. 손주 얘기가 나오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저는 며칠 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매일 전화했어요. 엄마, 생각해 보셨어요?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세금 정책이 바뀌면 손해예요. 며느리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믿어주세요. 어머니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일주일을 그렇게 보냈어요. 아들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저는 서류를 봤어요. 어려운 한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증여 계약서예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저는 도장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정말 괜찮은 걸까? 하지만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이제 진짜 편하게 사세요. 제가 다 챙길게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어요.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 위해서 제가 잘 관리할게요. 그날 저녁 아들 네 가족이 다 같이 외식을 했어요. 아들이 고급 한정식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쏠게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저는 행복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잘해주니까 증여한 게 잘한 일 같았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행복했던 날이었어요. 그 후로 아들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오던 게 한 주에 한 번이 됐어요. 한 달에 한 번이 됐어요. 두 달에 한 번이 됐어요. 전화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엄마, 요즘 일이 좀 바빠서요. 엄마, 애들 학원 때문에 바빠요. 엄마, 다음 주에 갈게요. 다음 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도 점점 늦어졌어요. 처음엔 매달 100만 원씩 준다고 했는데 이번 달은 50만 원만 왔어요. 다음 달은 30만 원이었어요.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생활비가 좀 부족한데. 아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엄마, 요즘 사정이 안 좋아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힘들어요. 아이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그때 깨달았어요. 아, 뭔가 잘못됐구나. 그러던 어느 날,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 잠깐 해외로 나가요. 연락 자주 못 드릴 수도 있어요. 딱 그 한 줄이었어요. 저는 그 문자를 2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잠깐이 뭐예요? 미안해요가 뭐예요? 3억을 가져가고 미안해요 한마디면 되는 건가요? 그날 밤 저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비어 있더군요. 통장엔 기초연금 32만 원.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 이제 진짜 혼자구나.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한테 배신당했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그 느낌.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시겠어요? 71살 맨손으로 다시 시작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아들한테 문자가 왔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매일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연락 좀 해줘. 답장이 없었어요. 이틀 후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연결조차 안 됐어요. 통화권 이탈 지역이라고 나왔습니다. 그제야 실감했어요. 정말로 해외로 간 거구나. 냉장고는 점점 비어갔습니다. 김치 한 통, 계란 6개, 된장 조금. 그게 전부였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기초연금 32만 원. 한 달을 이걸로 살아야 했어요. 저는 공책에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세 예상 6만 원. 가스비 예상 4만 원. 수도세 예상 2만 원. 통신비 3만 원. 합계 15만 원. 남는 돈 17만 원. 하루 식비 5,600원.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마트에 갔습니다. 예전엔 카트를 밀고 다녔는데 이젠 손바구니 하나면 충분했죠. 진열대를 천천히 둘러봤어요. 라면 한 봉지 1,900원. 계란 한 판 4,500원. 두부 한 모 1,200원. 김 한 봉지 2,000원. 하나하나 집어들면서 계산했습니다. 이걸 사면 오늘 예산 초과. 저걸 사면 내일 먹을 게 없어. 토마토가 먹고 싶었어요. 빨갛게 익은 토마토 한 팩이 4,000원이었습니다. 손이 갔다가 멈췄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사치야, 이건 사치야.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계산대 앞에 섰어요. 라면 3봉지, 계란 한 판, 두부 2모, 김치 작은 통 하나. 합계 11,000원.
카드를 꺼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잔액 부족이라고 나오면 어쩌나. 뒤에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면 어쩌나. 다행히 결제가 됐어요. 집에 돌아와 장 본 걸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채워진 것 같아 마음이 놓였어요. 저녁은 라면 한 개에 계란 하나 넣어 끓였습니다. 예전엔 라면에 파도 썰어 넣고 햄도 넣고 치즈도 올렸는데 이제는 계란 하나가 전부였어요. 국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배를 채워야 했으니까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맞은편 아파트에 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었나 봐요. 어느 집은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텔레비전을 켰다가 껐어요. 뭘 봐도 재미가 없었거든요.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7시. 잠자리에 들기엔 너무 이르고 깨어있기엔 너무 외로웠어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들 사진을 봤어요. 작년 명절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손주들은 제 양옆에 앉아 있고요.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게 1년도 안 된 사진인데 벌써 옛날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더 힘들었어요. 침대에 누워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됐을까? 새벽 2시, 3시까지 잠이 안 왔어요. 겨우 잠들면 악몽을 꿨습니다. 아들이 나타나 차갑게 말하는 꿈. 엄마, 이제 그만 좀 연락하세요. 깜짝 놀라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휴대폰 확인. 아무 연락 없음. 냉장고 열어보기. 점점 비어가는 식재료. 가계부 정리. 남은 돈 계산. 마트 가서 최소한만 사기. 저녁 혼자 먹기. 텔레비전 켰다 끄기. 잠 못 이루기. 그게 제 하루였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전기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7만 원. 예상보다 10,000원이 더 나왔어요. 저는 가계부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이번 달 남는 돈이 10,000원 줄었어요. 하루 식비를 600원 더 줄여야 했습니다. 어떻게 줄이죠? 이미 최소한만 먹고 있는데요. 그날부터 하루 2끼만 먹기로 했어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에 라면 하나. 저녁엔 밥에 김치만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밤에 누우면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3주일째 샤워를 할 때도 물을 아꼈습니다. 따뜻한 물로 오래 씻고 싶었지만 가스비가 걱정됐거든요. 물을 틀었다가 비누칠하는 동안 잠갔어요. 다시 틀어서 헹구고 바로 잠갔습니다. 겨울인데도 찬물로 머리를 감았어요. 세탁기도 일주일에 한 번만 돌렸습니다. 옷을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빨았죠. 때가 좀 타도 참았어요. 전기도 아꼈어요. 낮엔 절대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활짝 열어 햇빛으로 버텼어요. 밤에도 최소한의 전등만 켰습니다. 거실 불은 끄고 방 하나만 켰어요. 텔레비전은 하루 1시간만 봤습니다. 뉴스 볼 때만 켜고 끝나면 바로 껐어요. 냉장고 문도 자주 열지 않았습니다. 한 번 열 때 필요한 것만 꺼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 편의점에 갔어요. 도시락 코너에 할인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유통기한 임박 상품이었죠. 3,000원짜리가 2,000원으로 내렸어요. 손이 갔습니다. 그런데 유리창에 제 모습이 비쳤어요. 구부정한 등, 헝클어진 머리, 빛바랜 옷. 이게 나인가 싶었어요. 1년 전만 해도 머리는 매달 미용실에서 염색했어요. 옷도 백화점에서 샀고요. 친구들 만나면 외식도 자주 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편의점 할인 도시락을 사려고 서 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되니까요. 도시락을 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알바생이 저를 쳐다봤어요. 20대로 보이는 젊은 아가씨였습니다. 눈빛에 동정이 섞여 있었어요. 2,000원입니다. 카드를 건넸어요. 알바생이 받으면서 작게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고맙습니다. 집에 돌아와 도시락을 데웠습니다. 전자레인지가 없어서 냄비에 쪘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밥, 계란말이 조각, 소시지 반 개, 나물 조금.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배를 채우는 거였어요. 젓가락으로 밥을 떠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이렇게 초라하게 죽는구나. 친구 생각이 자꾸 났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전 친구들 앞에서 자랑했거든요. 복지관 식당에서였어요. 친구 서너시 모여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죠. 우리 아들이 말이야, 돈 달라는 소리만 해. 명절 때나 연락하고. 다른 친구도 맞장구 쳤어요. 우리 집도 그래. 손주 봐달라고 할 때만 전화 오더라. 저는 그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요즘 자주 와. 일주일에 2~3번씩 오더라고. 친구들이 부러운 듯 쳐다봤어요. 정숙이 너 팔자 좋네. 효자 아들 뒀어. 그러게요. 게다가 우리 아들이 제 재산 관리도 맡아서 해준대요. 친구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수가 그런 거 조심해. 재산은 내 이름으로 두는 게 좋아.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들 믿을만해요. 세금도 줄이고 일석이조래요.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자식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 요즘 뉴스 봐. 자식한테 재산 뺏긴 노인 얘기 엄청 많잖아. 우리 아들은 달라요. 절대 그럴 애가 아니에요. 친구들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한 달 후, 같은 식당에서 친구들을 마주쳤어요. 정수가 같이 먹자. 피하고 싶었지만 이미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어요. 요즘 아들은 어때? 잘 챙겨주지?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응, 잘 지내.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표정 관리가 안 됐나 봐요. 친구 하나가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정수가, 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손주들은 잘 크지? 잘 커요.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손주들 얼굴 본 지 한 달이 넘었거든요. 친구들이 음식을 시켰어요. 불고기 정식, 생선구이 정식. 저는 메뉴판을 봤습니다. 제일 싼 게 7,000원이었어요. 속으로 계산했죠. 오늘 이거 먹으면 이틀치 식비가 날아가. 저는 일어섰습니다. 미안, 나 급한 일 생각나서 먼저 갈게. 뭐? 밥도 안 먹고? 응, 집에서 먹을게. 미안해. 친구들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저는 서둘러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었어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친구들한테 솔직히 말하면 안 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두려워하는 건 친구들의 동정이라는 걸요.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아들한테 재산 넘기지 말라고 했잖아. 친구들이 그렇게 말할까봐 무서웠어요. 사실 친구들은 여러 번 경고했거든요. 증여 서류에 도장 찍기 전날도 친구한테 전화했었어요. 나 내일 아들한테 재산 증여하기로 했어. 친구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뭐? 정수가 그거 하지 마. 제발. 왜? 아들이 세금도 줄인다는데. 정수가 정신 차려. 그런 식으로 재산 뺏기는 노인들 얼마나 많은데.
우리 아들은 안 그래. 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당하는 거야. 내가 사례를 몇 개 알려줄까? 괜찮아. 우리 아들 믿어. 정수가 나중에 후회해도 몰라. 안 해. 절대 안 해. 그렇게 친구 말을 무시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와서 친구가 옳았다고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말하기 싫었어요. 제가 바보였다고 고백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숨었어요. 친구들한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와도 대충 둘러댔습니다. 복지관에도 안 갔어요. 친구들 마주칠까 봐요. 마트에 가다가 아는 사람 보이면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동네 할머니들 모여 있는 곳은 피해 다녔어요. 혹시 누가 물어볼까 봐요. 요즘 아들은 어떠냐고, 재산 증여는 잘했냐고. 그럴 때마다 뭐라고 대답하죠? 차라리 아무도 안 만나는 게 편했습니다. 집 안에만 있었어요. 커튼을 치고 불도 끄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친구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정수가, 너 왜 전화 안 받아? 무슨 일 있어?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친구가 또 전화했어요. 이번엔 너무 많이 울려서 할 수 없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수가, 너 요즘 왜 그래? 연락도 안 되고. 괜찮아. 그냥 좀 바빠서. 뭐가 바빠? 우리 나이에 뭐가 그렇게 바쁜데? 그냥 집안일도 있고 그래. 친구가 한숨을 쉬었어요. 너 무슨 일 있지? 목소리 들으니까 알겠어. 아무 일 없어. 정수가 나 내 친구야. 솔직히 말해봐. 아들이 뭐 잘못했어?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아무 일 없다니까. 왜 자꾸 그래?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친구가 걱정해주는데 왜 화를 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친구가 옳았다는 걸요. 제가 틀렸다는 걸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냉장고는 점점 더 비어갔습니다. 몸무게도 줄었어요. 거울을 보니 볼이 쏙 들어가 있었습니다. 친구한테서 문자가 또 왔어요. 정수가 나 너무 걱정돼. 제발 연락해줘.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트에 갔어요. 장을 보고 나오는데 친구와 마주쳤습니다. 피할 수도 없었어요. 정수가. 친구가 제 손바구니를 봤습니다. 라면 2봉지, 계란 1판, 김치 작은 통 하나. 친구 얼굴이 굳었어요. 정수가 너 요즘 이것만 먹고 사는 거야? 아니야. 집에 있는 게 많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친구도 알았을 거예요. 친구가 제 얼굴을 찬찬히 봤어요. 야, 너 살 많이 빠졌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녀. 먹고 다니지. 친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커피라도 한잔하자.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손을 빼려고 했어요. 나 바빠. 다음에. 친구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정수가 제발. 나 진짜 걱정돼서 그래. 그 말에 울컥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괜찮아. 정말 괜찮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친구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지 않아. 내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 같이 가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친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가도 나 안 떠나. 여기서 계속 서 있을 거야.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갔어요. 친구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나는 그냥 물만 마실게. 친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도 아메리카노 하나. 아니야, 괜찮아. 정수가 내가 살게. 그러니까 그냥 마셔. 커피가 나왔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어요.
언제 커피를 마셔봤더라. 한 달, 두 달, 기억이 안 났습니다. 친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수가, 이제 말해줘. 무슨 일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 없어. 너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우리 몇 년 친군데.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친구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들이 뭐 잘못했지? 재산 증여하고 나서 연락 끊긴 거 아니야? 그 말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가 휴지를 건넸어요. 울어. 마음껏 울어.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친구가 제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진정이 되고 나서 저는 입을 열었어요. 아들이 해외로 갔어. 친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재산 다 가져가고 해외로 갔어. 연락도 안 돼. 친구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넌 지금 뭘로 사는데? 기초연금. 32만 원. 친구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수가 너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할 수가 없었어. 너무 창피해서. 뭐가 창피해? 내가 바보였잖아. 내 말 안 듣고 재산 넘겼잖아. 친구가 고개를 저었어요. 바보 아니야. 넌 그냥 아들을 믿었던 거야. 너무 맹목적으로 믿었지. 내가 경고했는데도. 그래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들 잘못이지. 하지만 난. 친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수가, 이제 그만 자책해. 이미 벌어진 일이야. 이제 우리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지. 어떻게 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이건 명백한 사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친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아니야. 너한테 이런 짓 하는 놈은 아들이 아니야. 그래도. 정수가, 이대로 죽을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친구가 계속 말했어요. 너 지금 제대로 밥도 못 먹잖아. 이러다 병 나면 어떡해? 병원비는 또 어떻게 낼 건데?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였어요. 만약 아프면 어떡하죠? 병원비 낼 돈이 없는데. 친구가 말했습니다. 내일 법률구조공단 가자. 나도 같이 갈게. 저는 망설였어요. 친구가 제 두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가 제발. 나 너 이대로 두고 못 봐. 같이 가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친구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이대로 죽을 거야? 아니에요. 죽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어요. 다음 날 친구가 집 앞으로 왔어요. 준비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법률구조공단으로 갔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친구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법률구조공단에 도착했습니다. 상담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친구가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들어가. 나도 같이 들어갈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들한테 재산을 증여했는데 아들이 해외로 가버렸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어요. 아들이 어떻게 설득했는지, 증여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해외로 떠난 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하면서 또 울었습니다. 선생님이 휴지를 건네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이건 부당 증여예요. 기망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무효 소송이 가능합니다. 정말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네. 충분히 가능해요. 증거만 있으면요.
증거요? 증여 당시 서류, 문자 내역, 통화 기록, 통장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이요. 집에 다 있어요. 그럼 그것들을 가져오세요. 제가 검토해 드릴게요. 저는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이 덧붙였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상대가 해외에 있으니까요. 얼마나요? 짧으면 몇 개월, 길면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1년.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면 가능성은 충분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상담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친구가 물었습니다. 어때? 희망 있어? 응. 할 수 있대. 잘 됐다. 이제 시작이야. 집에 돌아와 서랍을 뒤졌습니다. 증여 서류를 찾았어요. 아들과 주고받은 문자도 캡처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도 출력했어요.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아들을 고소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대로 죽을 거야? 아니에요. 싸워야 해요. 밤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법률구조공단에 서류를 제출했어요. 일주일 후 변호사 선생님을 배정받았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서류를 검토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승산 있습니다. 아드님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정황이 보여요. 계획적으로요? 네. 갑자기 방문 횟수가 늘었고 증여 후 바로 태도가 달라졌죠. 이건 명백한 기망입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계획적이었다니.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다니.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변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각오하세요. 네. 그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어요.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해외에 있어서 진행이 더뎠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더 걸립니다. 얼마나요? 몇 개월은 더 걸릴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여전히 기초연금으로 생활했어요.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친구가 자주 찾아왔어요. 반찬을 가져오기도 하고 같이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정수가, 너 요즘 어때? 그냥저냥.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3개월이 지났어요. 변호사 선생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드님 측에서 답변서 제출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증여는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본인은 어머니를 위해 관리한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자발적으로? 관리? 화가 났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에요. 우리도 반박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5개월이 지났어요. 법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재판 나가셔야 해요. 증언하실 준비 되셨어요? 네. 사실 무서웠어요. 법정이라는 곳도 처음이고 아들을 마주한다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재판 전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나 너무 무서워. 괜찮아. 내가 내일 같이 갈게. 고마워. 정수가, 넌 잘못한 거 없어. 떳떳하게 가. 그 말이 힘이 됐어요. 재판 당일. 친구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법정 앞에서 기다리는데 아들이 나타났어요. 1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도 저를 봤어요. 눈을 피했습니다. 제 가슴이 쿵쿵거렸어요.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판사님이 앉아 계셨고 양쪽에 변호사들이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고인 아들이 계획적으로 원고인 어머니를 기망하여 재산을 취득했습니다. 아들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자발적으로 증여했으며 피고는 어머니를 위해 관리한 것입니다. 판사님이 저를 쳐다봤어요. 원고 증언하시겠습니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아들이 세금을 줄여준다고 해서 제 노후를 책임진다고 해서 믿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재산을 가져가고 해외로 떠났습니다. 연락도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지금 기초연금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식비가 5,000원도 안 됩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어요. 아들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원고는 증여 당시 정신이 온전했습니까? 네. 온전했습니다. 그럼 서류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한 것 아닙니까? 저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서류 내용보다 아들 말을 믿었습니다. 판사님이 아들을 쳐다봤어요. 피고 할 말 있습니까?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엄마 저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잠깐만 쓸 생각이었어요. 잠깐이 1년이에요? 저는 소리쳤어요. 판사님이 조용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이 저를 불렀어요. 엄마.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판결은 한 달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한 달이 너무 길었어요. 하지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판결문이 왔습니다. 변호사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겼습니다. 정말요? 네. 증여 무효 판결 났어요. 재산 대부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나 이겼어. 친구도 울었어요. 정수가 축하해. 정말 축하해. 그날 저녁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었습니다. 재산을 돌려받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통장은 제 이름으로만 뒀고 집도 제 명의로만 등기했습니다. 이젠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복지센터에서 급식 도우미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 밥 퍼드리고 설거지하고. 처음엔 어색했는데 점점 익숙해졌어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정숙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저도 모르겠네요. 뭔가 좋은 일 있으셨어요? 제 삶을 되찾았어요. 센터에서 다른 어르신들 상담도 해드렸습니다. 저 같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자식한테 재산 넘겼다가 버림받은 분들. 그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어요.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저예요. 그 목소리. 1년 반 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문고리를 잡은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문을 열면 또 당하는 거 아닐까? 또 속는 거 아닐까? 하지만 결국 문을 열었어요. 아들 네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눈이 푹 꺼져 있었어요.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고개를 숙였어요. 손주들은 예전보다 훌쩍 커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 바라봤어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거실로 들어온 아들 네 가족. 다들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업 완전히 망했어. 해외 가서도 안 풀렸어. 돈 다 날렸어.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카드빚도 엄청나게 생겼어요. 집도 없어요. 지금 친정집에 얹혀 살아요. 손주 큰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가 매일 할머니 얘기해요. 할머니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아들이 손주를 말렸어요. 야, 그만해. 아니에요. 아들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속으로 수없이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사람들을 다시 받아들여야 할까? 또 배신당하면 어떡하지? 이번엔 진심일까? 아니면 또 무언가 얻어내려는 걸까? 아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그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사업 자금이 필요했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었어. 그래서 엄마 돈 가져간 거야?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야. 아니, 처음엔 진짜 잠깐만 쓸 생각이었어. 정말이야. 빚만 갚고 바로 돌려드릴 생각이었어. 그런데 왜 안 돌려줬어? 왜 연락을 끊었어? 아들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빚을 갚았는데도 계속 돈이 필요했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그러다 보니 엄마한테 연락할 얼굴이 없었어. 그래서 도망간 거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 정말 비겁한 인간이야. 내가 낳아준 은혜도 모르고 엄마 노후도 생각 안 하고. 울먹이는 아들을 보면서 제 마음도 무너졌어요. 어렸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돈을 훔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들이 이렇게 울면서 빌었었죠. 그때 저는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용서해 줄게. 다시는 그러지 마. 지금도 그래야 할까요? 하지만 그때는 1,000원이었어요. 지금은 3억이었습니다. 그때는 남의 돈이었어요. 지금은 제 노후였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변명하려는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건 저희고요. 어머니가 저희 용서 안 하셔도 할 말 없어요. 그러면서 손주들을 보더니 말했어요. 얘들아, 할머니한테 인사드려. 우리 이제 가야 돼. 손주 작은애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안 가면 안 돼요? 할머니 보고 싶었는데.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손주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얘네들도 피해자 아닌가요?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엄마, 우리 갈게. 엄마 건강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등을 돌리는 아들 뒷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잠깐. 아들이 멈춰 섰어요. 앉아. 네. 앉으라고. 아직 할 얘기 안 끝났어. 아들 네 가족이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 정말 많이 힘들었어. 내가 떠나고 나서 기초연금 32만 원으로 살았어. 아들이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하루 식비가 5,000원이었어. 라면에 계란 하나가 저녁 전부였어. 친구들도 피해 다녔어. 창피해서.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밤마다 잠도 못 잤어.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너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됐나 싶어서. 엄마. 아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말이야. 저는 손주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넌 내 아들이야. 내가 10달을 뱃속에 품고
손 하나 까딱 못하게 아껴서 키운 내 아들이야. 손주들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야. 아무리 미워하려 해도, 아무리 원망하려 해도 결국엔 걱정이 되는 게 부모야. 아들이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번엔 달라. 내가 또 당할 순 없어. 알아요, 엄마. 이 집은 내 이름으로만 둘 거야. 평생 안 넘겨줄 거야. 네, 엄마. 재산도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내 허락 안 받을 거야. 당연하죠, 엄마. 용돈도 내가 주고 싶을 때만 줄 거야. 내가 달라고 하면 안 줘. 네. 그 대신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밥은 같이 먹자. 가끔.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진짜요, 엄마? 응.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기 와서 같이 밥 먹자. 며느리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손주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정말요? 우리 할머니 집에 와도 돼요? 그럼. 올 때 빈손으로 와. 아무것도 사오지 마. 할머니가 다 준비할게. 손주 작은 애가 제게 안겼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저도 손주를 안았어요. 할머니도 사랑해.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 그냥 내가 바보여서 그래. 아니에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대단하세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밥을 먹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후다닥 저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손주들이 맛있다고 연신 숟가락을 떴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 다시는 엄마 실망시키지 않을게. 저는 아들 손을 톡톡 쳤습니다. 말은 쉽지. 행동으로 보여. 네, 엄마. 며느리가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손주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오랜만에 집안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아들 네 가족이 돌아간 후 저는 홀로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과연 제가 잘한 걸까요?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이 다녀갔어. 친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 그래서? 밥 같이 먹었어. 그리고 용서해줬어. 친구가 한참 말이 없더니 말했어요. 정수가, 너 괜찮아? 응, 괜찮아. 또 당하는 거 아니야? 이번엔 안 당해. 내가 선을 그었으니까. 무슨 선? 재산은 절대 안 넘겨준다고 했어. 대신 밥만 같이 먹기로 했어. 친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내가 결정한 거면 뭐. 그래도 조심해. 응, 알아.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용서가 맞는 걸까요? 정답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용서는 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 아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사는 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무게가 저를 짓눌렀어요. 이제는 그 무게를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믿지는 않을 거예요. 눈은 뜨고 선은 확실히 그으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낼 거예요. 그게 제가 찾은 답이었습니다. 다음 주말 아들 네 가족이 다시 왔어요. 이번엔 손주들이 숙제를 가져왔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모르겠어요. 저는 안경을 쓰고 숙제를 봐줬습니다. 아들은 마당에 나가 풀을 뽑았어요.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어요. 하지만 제게는 특별한 오후였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커피를 내려 마셔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정수가 오늘도 내 이름으로 살아. 71살. 제 인생은 다시 시작입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진짜 복수는 상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삶을 내가 다시 주도하는 순간 그게 완성이었어요. 그리고 용서는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경계를 확실히 하면서도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게 진짜 강함이었어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가족에게 상처받으신 분 계시면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분노도 용서도 다 자기 속도대로 오면 됩니다. 그리고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어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면 돼요. 경계가 있는 관계를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70이든 80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눌 수 있게 해줘요.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있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